안녕하세요. 자, 다 뵌 것 같은데, 저는 한민우라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 아니, 우리 들으셨으니까 다 아시고. 제가 여기 강의하기 전에 저를 들어보신 분 있나요? 아, 친구분이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지금 이제 인터넷에 본격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평이 저희 인터넷 카페 같은 거 올려놓은 데 보면요. 제 평이 그렇더라고요. 조용한 일타 강사.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제일 그 말을 좋아해요. 품격 있는 강의를 한다.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을 많이 들어요. 제 나름대로 이제 봤을 때,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이 그냥 명쾌한 강의, 발음 똑똑하고 목소리 좋고, 이런 건 막 일반적으로 너무 들어와서 이제 지겨운 얘기고, 근데 강의를 잘한다는 이런 거보다는 품격 있는 강의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수험생의 최적에 맞춰놓은 그런 강의를 한다는 평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최상의 칭찬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충분히 그거는 보상을 해드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이 시작되는데, 어제 우리 원장님한테 이 스케줄에 대해서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는 많이 들으셨을 걸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책을 저도 쓰면서, 이제는 이럴 때가 됐구나. 참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집필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 워낙 이제 책이 홍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중에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들이 너무 많은데 또 자료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선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권으로 정리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론하고 문제를 같이 곁들여서 우리 책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 출간이 안 됐는데 지금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집필을 했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이거는 이제 수험서로서 이제 최적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완할 게요. 이론은 여기서 다 끝나거든요. 이론으로 이제 모든 마무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7, 8월, 9, 10월 달에 이때 이제 진짜 품격 있는 문제를 보시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 주간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는 제가 쓴 문제집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제 문제집은 아예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어렵고, 어쨌든 이제 이런 허투루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 제 책 갖고 수업을 할 때 좀 어려워하셔요. 문제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인터넷을 감안해서 문제집을 조금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어려운 문제로 가면요, 지쳐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장난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통 이제 중개사법을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작년에 다른 교수님한테 들으셨던 분도 계실 테고 이제 그럴 텐데, 작년 교수님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틀리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으로 여러분들이 덜덜덜, 그러니까 이 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이제 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고, 다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책을 보실 때 단 한 글자라도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글자를 넣더라도 충분히 고민하고 넣은 이 내용들이니까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옳카봐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출제 빈도표는 지금 표시가 돼 있죠. 표시가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별 3개 정도 된 표시들은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글자 한 글자도 빼먹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별표 하나 정도는 이제 무시를 해도 되는데, 우리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과목과 달리 60점을 맞는 과목이 아니죠. 우리 과목은 적어도 70점 이상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옳카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과목과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시고, 이제 중개사법은 내가 고득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도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엊그제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중개사법이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지 않은데 지금 극명하게 갈린 게 뭐냐면 난이도 최상급 문제가 한 3-4개가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이제 3-4개 정도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고득점을 그야말로 이제 90점 이상,
진짜 최고 득점을 그런 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 시험이 지금 특징이었고, 그러나 대다수 이제 수험생들은 80점 이상을 거의 득점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75점 이상은 이제 대다수 이제 해주셨고, 그 이하로는 이제 거의 다 불합격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장에서 최소한 이제 80점 이상 득점해야 되고, 더군다나 뭐 제가 농담식으로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험이요. 최근에 시험을 쭉 보면요. 짝수회보다는 홀수회가 어려워요. 홀수회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홀수회죠. 홀수회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최근 시험에 홀수회가 지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32회 때 합격자가 29%가 지금 합격했고요. 그죠? 30회 때 있죠. 이때가 역대 두 번째였어요. 30회 때가. 그러니까 30회 때는 1회 시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합격률을 모였습니다. 그래서 30회가 좀 쉬웠고, 그 다음에 28회 때도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죠. 31%가 합격했어요. 28회 때도. 근데 이제 29회 때 훅 떨어졌죠. 31회 때 훅 떨어졌죠. 그래갖고 33회도 역시 이제 조금 어려운 회차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변수가 작동하고 있는 게 지금 33회는 변수가 그거예요. 상대평가. 상대평가라고 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해놨죠. 그러니까 국토부는 나름대로 이미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상대평가로 가겠다. 우리가 한 적이 있었으니까 결국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인원을 많이 뽑아두는 게 관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뽑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평가로 전환하면 아무래도 시험이 만만치 않아질 거예요. 합격률도 물론 이제 많이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회에 이제 상대평가로 가기 전에 무조건 우리는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은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중개사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득점이 안 되는 분, 그다음에 정리가 안 되는 분,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지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한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사실은 이제 심화 과정까지 전부 다 다루는데 여기에 이제 주만점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그 부분에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중개사법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는가? 그걸 지금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제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 이제 기본 강의 쪽 영상을 열어가지고 그쪽 파트를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업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 공부 처음 하시는 분 없죠, 지금? 제가 지금 공부 처음 하시는 분은 지금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수업은 지금 이른바 재수생을 위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제 특강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기본 강의 쪽을 열어보시는 게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파트를 열어보면 따라오십니다. 근데 중개사법은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어렵게 해도 여러분들이 다 따라오셔요. 따라오시는데 지장이 없고, 처음 듣는 분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오프닝만 하고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뭐 용어의 정의하고 중개사물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교재 처음에 있는 그 내용 정도만 이제 다루고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지금 뭘 할 생각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죠. 어려워하는 부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걸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죠. 그럼 지금 우리 출제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닥치는 대로 풀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전체 지금 우리 과목은 파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지금 여기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개 실무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파트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거 보이시죠, 지금? 그럼 자료 이제 갖고 계시니까. 지금 이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 쪽에서는 출제가 27개가 됐다고 그랬어요. 40개 중에 27개. 그래서 32회 시험에서 27개 출제됐고,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지금 요 32회 때 8개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32회 때, 요때는 그 출제가 지금 여기 실무 쪽에서는 5개밖에 출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27개, 8개, 5개거든요. 그럼 출제 비중이 원래 어떻게 됐었냐면, 공인중개사 법령 쪽이 약 70%예요. 그러니까 70%면은 28개 정도 난 얘기예요. 그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출제 비중이 약 10%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거의 2배가 출제됐죠. 그러니까 4문제 정도인데 10% 하면 4문제인데 8개나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쭉 보면 8개 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례적으로 지금 32회 때 좀 많이 냈고요. 그다음에 실무 쪽에서 원래는 출제 비중이 이제 20%예요, 여기. 그러니까 20%니까 8개 정도가 출제가 돼야 되는데 최근 시험에는 8개 낸 게 지금 현재 여기 31회 시험 외에는 8개를 낸 적이 없습니다. 실무 쪽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출제 비중이 요게 5개밖에 32회 때 출제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33회를 딱 예상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33회 때는 어떻게 된 거냐면 법령 쪽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다음에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법 있죠. 이쪽이 지금 8개나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를 줄여요. 이쪽을. 그럼 줄이면 보통 5개 내지 많이 내봤자 6개예요. 이쪽이. 그리고 지금 실무 쪽에서 5개밖에 안 냈어요. 더군다나 이 5개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시험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조사 확인 파트에 문제를 2개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넣을 데가 없어서 2개를 넣은 거예요. 이쪽을. 여기가 뭔 문제가 나왔냐면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이 있었거든요. 이거 출제할 게 예상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있죠. 이걸 냈어요. 민법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출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이쪽으로 넣었어요. 그래갖고 5개가 된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개별적 중개실무 쪽에서 지금 5개를 이제 통상 내왔어요. 이렇게. 개별적 중개실무가 뭐냐면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 경매, 대리인 등록식이거든요. 이건데 여기서 3개밖에 안 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명법을 냈고 주임법을 냈고 경매를 내고 말았습니다. 3개밖에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3회 때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출제할 게 주임법, 상임법, 경매, 대리인 등록식 무조건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예상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파트를 맞춰서 우리가 포커스로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또 찍신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 수업을 1년간 쭉 과정을 따라오신 분들은 와, 이거 한민호가 낸 문제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물론 시험에서 우리 40문제 중에요. 이번 시험에도 그랬는데 틀리라고 꼭 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거래용사업자 지정대장 가지고 출제를 했거든요. 지정대장에 들어갈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이거. 거래용사업자 지정대장에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이게. 근데 이런 걸 출제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현재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커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예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시험인지라 고득점은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된다. 이거는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 못 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버리고 진짜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맞추고 가자 이거죠. 그래서 이 책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다만 이제 전혀 안 내는 부분일지라도 뭐 10년에 한 번 정도 낼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득점 해야 되니까 요거는 알고 가자. 그런 의미에서 들어간 내용들이 일부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포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7대 70%, 10%, 20% 정도 비중을 갖고 있다는 거 감만 잡고요. 나중에 이제 수업의 방향은 이걸 맞춰서 이제 진행하는데, 오늘은 제가 용어의 정의와 중개선물만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이게 사실 이제 특강 정도로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어디부터 나갈 생각을 지금 작정을 하고 있냐면요, 이쪽을 나갈 거예요. 이쪽을.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중개사 법령, 공인인사 법령 쪽은 쉽게 해결합니다. 이쪽은. 그래서 비교적 많이 아셔요. 여기는 이제 암기의 부담만 남아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따라오시는 부분이고, 진짜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출제 비중이 올해는 8개 출제했지만 원래 5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 부분을 어려워하고 실무감 또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제가 12월 달에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목표는 12월 달에는 이 부분을 정리할 거예요. 이 부분을. 그 다음에 1월 달 있죠. 1월 달에는 이 부분을 정리할 겁니다. 실무 쪽을. 그러니까 이제 실무 쪽에 민법과 겹치는 부분인데, 뭐 실명법도 시작해서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 경매, 대리인 등록규칙 요걸 가지고 일단은 1월 달에 정리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12월 1월 과정을 이렇게 2달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시간이 나오면 여기 공인인사 법령 쪽에서 어려워하는 부분, 특히 이제 어느 쪽을 어려워하시냐면요, 뭐 결격사유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제재에 관한 사항이 있죠. 이 제재 쪽에서 5개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쪽 부분. 그래서 이제 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12월 달, 1월 달 치고 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치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 3월 달에 이 부분 커버하면서 다시 이제 전체적인 내용, 요 공인사 법령 쪽을 한번 더 들여다볼 거고요. 나머지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 5, 6월 달에는 이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으로 모두 이제 올커버할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은 제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현재 용어의 정의가 중심을 한번 보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거를 지금 나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이 부분을 지금 우리 12월 달에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이 부분에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정리하면 이 부분은 정리가 분명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뭐 출제 빈도표는 요 정도만 지금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쭉 올라가 볼까요? 지금 이 출제 경영하고 학습 전략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누차 해왔던 얘기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자료는 이게 없을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지금 이 목차가 지금 현재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 이 파트 정도만 이제 오프닝이니까 이 정도만 지금 다루고요. 오늘 수업을 마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나머지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쪽은 테마가 쭉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한번 세봤거든요. 별 3개짜리를. 별 3개짜리를 세봤더니 이게 별 3개가 31개예요. 31개. 그러니까 별 3개가 31개가 된다는 얘기는 제가 별 3개 기준은 그렇게 잡았거든요. 매회 출제한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매회 출제하는 거를 지금 현재 31개 정도 별 3개를 잡았고요. 그다음 별 2개 정도는 3년에 한 번 냈거나 2년에 한 번 냈거나 이게 별 2개짜리가 12개인가 나오더라고요. 나머지 이제 별 하나짜리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별 하나짜리가 15개나 돼요. 그래서 이제 토탈 테마가 이제 58개, 이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특강을 할 때도 우리가 테마 특강 해갖고 테마 1, 테마 2, 테마 3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테마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별표를 기준으로 3개짜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시더라도, 책을 볼 때라도 이건 거의 출제한다라고 보시고 이제 이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더 내려가 봅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 그래가지고 용어의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갖고 계신 자료, 아직 책은 안 나왔지만 용어의 정의 한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 쪽 테마는 지금 34개가 잡혀 있는데 일단 자, 그럼 오늘 용어의 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용어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문제는 이 부분은 지금 출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27회, 28회, 29회, 30회 돼 있고요. 사실은 31회와 32회 때 쉬었어요. 쉬었습니다. 쉬었는데 32회 지금 한글로 해놨죠. 왜 그랬냐면요. 30회 완전히 쉰 건 아니고요. 한 문제로 안 냈을 뿐이에요. 한 문제로 안 냈고 지문에서 출제했죠. 지문에서 이 부분을. 그래서 원래 용어의 정의는 매회 출제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31회 때 완전히 쉬어버렸고요. 32회 때는 올해 시험에서는 지문으로 2개 정도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제한 걸로 이렇게 제가 이제 표시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요 한 문제로 32회 때는 출제하지 않았지만 33회는 출제가 확 실시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를 2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커버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6개 용어의 정의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개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학습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제2주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이거와 판례를 충분히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제 학습 범위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허투루 쓴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면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학습 방법은 6개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암기를 해줘야 돼요. 암기해야 되고 판례와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출제 경향이 응용된 지문을 출제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습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대표 문제가 먼저 나와 있죠. 근데 대표 문제보다는 요거는 이론을 정리하고 대표 문제를 보고 기출 문제를 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 문제가 가장 먼저 나왔지만 이론을 한번 보고서 정리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꼭 용어의 정의를 명심할 게 지금 문제 유형이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 용어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6개. 그러니까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 제2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다. 옳은 것 틀린 것 고라갖고 중개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개업공사라 하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단순형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형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판례를 물어보는 거예요. 중개업에 대한 판례 태도를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구분되는데 최근의 경향은 이런 단순형을 주로 내면서 이걸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 응용된 지문을 출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맞습니까?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을 비틀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의 경향이 이렇게 응용된 지문을 출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커버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33회 때 이 부분 출제가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와 판례 태도 정리하고 차라리 판례를 내면 쉬워요. 근데 이렇게 응용된 내용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멈칫하는 거예요. 읽다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과목 자체가 이게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응용된 지문을 내기 때문에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멈칫멈칫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고민을 한다는 얘기죠.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올커버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그걸로 맞춰져 있어요. 포커스가 지금 이게.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용어의 정의로서 단순형 6개를 쭉 암기하는데 중개에 관한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럼 중개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가장 포인트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형 문제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기억하는데 중개라 하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죠. 여기서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아니죠. 여기서 끊는 겁니다. 그 다음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여기서 끊는 거고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였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중개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게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을과 거래하셔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중개에 관한 기본 그림인데 이 토지는 중개 대상 물을 말하는 거죠. 물이고 그 다음에 이 갑과 을은 거래의 당사자예요.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가 있죠. 이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개다. 그러니까 중개의 용어의 정의는 법정 중개대상물 아니면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 여기까지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다른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장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중개라 하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면 틀렸죠. 등록이 들어갔죠 지금. 그러면 용어의 정의에서 등록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게 용어의 정의예요. 또 이런 지문 예를 들어서 중개라 하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역시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중개라는 것은 이만큼이에요. 중개 대상이 되는 것은 이만큼인데 여기에는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저당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전세권 설정이 등등등이 있는데 중개라면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버리면 틀린 거죠. 저당권 설정이나 지역권 설정이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암기를 하거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의미가 축소됐기 때문에 이 정의는 틀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응용된 지문. 여기서 거꾸로 내는 거. 예를 들어서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라 하면 이건 틀렸다고 그랬죠. 틀렸는데 거꾸로 내는 거예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맞습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틀어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 암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암기는 기본이고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중개냐 아니냐 이 부분하고 용어의 정의를 묻고 있느냐 안 묻고 있느냐 이거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문제 유형 자체가.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용어의 정의를 이제 중개를 정의를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거는 이 토지라는 것은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죠. 이 토지라는 것은 그래서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예요. 그럼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중개 대상 물이라고 그래요.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건 그래갖고 이걸 줄여서 중개 대상 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행위가 있죠. 그러면 요 행위들은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죠.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줄여서 중개 대상 행위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다음에 여기 지역권 설정이, 전세권 설정이, 저당권 설정이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개상 행위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들 있죠. 이 권리들은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예요. 이걸 줄여서 중개 대상 권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중개대상물 파트에서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중개대상 행위가 되느냐, 중개대상 권리가 되느냐 이걸 따져보거든요. 이걸 따져보는데 이 개념이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법정 중개상물 3조에서 정한 토지, 건물, 입광공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중개할 수 있어야 되니까 사적인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요건이. 그럼 중개대상 행위는 개공이 중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상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 개입이 가능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중개 개입이 불가능한 애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매를 중개할 수 없죠. 중개 개입이 불가합니다. 상속을 중개할 수도 없어요. 판결을 중개할 수도 없죠. 그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거예요. 중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소개하는 게 중개니까 이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요건이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가능한 권리가 되고 이 권리가 이전할 수 있어야지만 중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요건을 충족 못하는 것은 중개상 권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개상물의 성립이 안 되는 권리들, 대표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어업권, 광업권 이런 건 중개상물에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죠. 동산질권도 아니죠. 부동산에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이전성이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게 분묘기지권이에요.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지만 이전할 수가 없죠. 권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요. 들여다보면 전혀 중개하고 중개사물하고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개에서 중개대상 물이냐, 중개상 권리냐, 중개상 행위냐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어쨌든 시험은 거기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해를 할 때는 거기까지 이해해 두셔야 되고 중개대상 물이냐, 권리냐, 행위냐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기서 모두 파생이 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대상 물 파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누른다겠더라? 이걸 없앨 때 이렇게 하면 없어진다 그랬지. 자, 그래서 이제 중개의 정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서 이제 중개에서 뭐 출제는 잘 안 하는 부분이지만 이제 중개 이론적인 접근이 있잖아요. 중개 이론적인 접근에서 이 부분은 잘 출제 안 해요. 중개의 성격은 제가 실어놨거든요. 우리 중개는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사실행위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법률행위를 도와주는 보조행위자, 그다음에 준비를 해주는 행위고요. 위임 유사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상 계약 중에 위임과 유사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참고 판례에 실려 있는데 우리 중개 업무라는 것은 상행이라는 게 우리 최근의 판례예요. 상행이다. 그래서 중개 업무는 상행이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건 한 번도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만 일단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중개행위는 상행위로서 사실행위로서 법률행위를 도와주고 있다. 그 정도 이제 참고만 해두시고요. 중개의 3요소도 알고 있죠. 중개의 3요소는 중개대상물 있고 중개의뢰인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중개행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개행위자는 통상 개업공인중개사를 얘기하겠죠. 이거.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출제 잘 안 하고 정확하게 이제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중개의 성격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용어의 정의, 중개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죠. 중개업은요,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세 글자니까 세 가지 요소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 요소로 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포인트가 출발점이 뭘로 가느냐를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여기서 끊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단순형 문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중개업이라 하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 틀렸다는 얘기죠. 등록이 안 들어간다는 거 이것도. 그러니까 중개업종에서는 등록 들어가면 무조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 다른 사람의 의뢰예요.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종이 단순형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을 감을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개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의 의뢰도 포함하는 거죠. 알고 있고 다음에 일정 보수를 꼭 받아야 돼요. 그럼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했습니다.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그럼 무료 중개행위를 했어요. 절대 중개업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래서 꼭 보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해야 돼요. 그럼 업이란 말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정황을 고려하여 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업이어야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뜨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리성 있는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하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중개업이 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연한 기회 한 번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용어의 정의, 이 두 개의 용어의 정의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나머지는. 그러면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인데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인데 여기가 날라갔네. 어디 갔을까? 마실 나갔네? 우리 자료에도 이거 없나요? 우와. 이런 오타가. 마실 나갔네 이거. 그럼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는 조그맣게 써 넣으세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자,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는 뭐만 기억하셔야 되느냐? 개설 등록만 기억하셔야 돼. 여기서 말이 더 나가면 안 됩니다. 개설 등록을 한 자. 이 자가 개업공사다. 이 자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도 단순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업공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라고 하면 틀렸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등록에서 끝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개업공사의 종별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고 중개인이 계세요. 저는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이자가 부칙균형에 의한 개공으로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부칙균형에 의한 개업공사라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거를. 그래서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공 이자가 바로 중개인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그래버리면 이자만 갖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법인과 중개인을 포함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개업공사는 반드시 개설 등록을 한 자 요거를 꼭 명심을 하고 계시면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종별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건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죠.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는 자격 취득만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말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용어의 정의가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 틀렸다는 얘기죠, 이거. 이것도. 그러니까 자격 취득에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개공은 개설 등록만,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니까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 점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종류도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 종류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인 공인중개사가 있고 일반 공인중개사가 있고 이자가 서랍속 장롱속의 공인중개사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한 공사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여기 공인인사인 개공이나 소속공사를 지금 현재 이자를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을 포함을 못했기 때문에 이 정의는 틀린 거예요. 자격 취득에서 끝나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공인인사는 자격 취득만 나와야 된다. 이걸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소속공사 용어 의정인데 소속공사는 꼭 명심할 게 말 그대로 기억합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간다는 얘기가 개업공사가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이렇게 끊고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여기서 끊고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명심할 게 우리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말 그대로 간다.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때 괄호 속에 있는 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자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임원 사원 중에 공인인계사인자가 있죠. 그럼 임원 사원 중에 공인인계사인자가 몇 분의 몇이 있어야 되나요? 3명 중에 1명. 이렇게 기억하세요. 3명 중에 1명은 공사된다. 그럼 3분의 1 이상 있어야 되죠. 그러면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 있는 자는 소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결국은 소공의 종류는 다시 2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괄호 속에 있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고 또 하나는 직원인 소공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소공하면 누굴 얘기한다고요? 직원인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요 점 이제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근데 모의고사 같은 거 내면요 우리 교수님들이 이런 거 반성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제외로 내는 거야. 제외로. 아주 추잡스러워 죽겠어. 아주. 차라리 이렇게 내려면 끄집어내갖고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자는 소공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내든가. 그죠? 우리 시험에서는요 제가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 이때 문제풀이 과정에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 과목에서는요 괄호 속에 있는 말을 틀리게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법에서는 근데 있다고 하더라고. 공법이 원래 그 출제위원들이요 좀 추접스러워요. 그래갖고 그렇게 괄호 속에 치사하게 문제를 내는데 우리 과목 중에서는요 괄호 속에 틀리게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괄호 속에 있는 말을 틀리게 내고 싶으면 끄집어내야지. 이게 정도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아주 짜증난다니까 이렇게 바꿔내면.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틀린 게 없는 거지. 설마 괄호 속에 있는 말이 틀렸을까? 그리고 이걸 포함인데 제외로 바꿔내는 거예요. 아주 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누차 하는 얘기지만 어떤 각도로 모의고사를 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 연습하잖아요. 이런 거 한번 되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요. 문제지 읽으면서 이게 어디서 장난쳤지 하고 찾아요.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시험 그런 시험 아닙니다. 찾는 시험 아니에요.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답이 걸리는 시험입니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이제 다 걸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개보존의 용어의 정의는 꼭 기억할 게 뭐냐면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출발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업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단순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용어의 정의 6가지인데 핵심 포인트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이게 쉽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형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중개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아니면 빼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권리득 실명이 나와야 되고 중개업은 3글자인가 3가지. 다른 사람 의뢰 출발해야 되고 일정 보수 중개를 업 이렇게 나와야 되고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한 자, 공인인사는 자격 취득한 자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속공사는 말 그대로 간다.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중개업무 수행 보조 이렇게 나와야 되고 중개보조는 꼭 출발점이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 출발하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순형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판례 태도거든요.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비교적 그래도 쉽게 해결합니다. 그러면 1번 판례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인지 여부 이거는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고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는 거 알고 있죠? 이 판례 고맙게도 엄청 잘 냅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이 점 알고 있고요. 다음 2번째 판례. 이 판례는 있잖아요. 특이한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야 하는데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았어요.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의뢰인과 직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거 직접 했으니까 이거 소개다 아니다.
소개?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거였습니다. 그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 사건이 중개행위 개념을 확실히 한 사건이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알고 계시는 분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판서 이게 지우는 게 좀 불편하구나. 요거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 아, 여기 있었구나. 이제 알았네. 그러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요거 이 개업공사 A의 사무소였어요. A의 사무소였는데 여기 사장님이 갑이에요. 그럼 이분이 자격증을 거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장님은 갑입니다. 근데 자격증을 거신 분이 출근을 안 한 거예요. 출근을 안 하면 이건 똑 떨어지는 대여예요. 이건 빼박입니다. 똑 떨어지는 대여예요. 그럼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을이 찾아왔어요. 을이 찾아왔고 오피스텔을 세를 놓고자 합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전 소유자가 누구였냐면 갑이었어요. 전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는 병이죠. 근데 이 오피스텔을 옛날 등기상 증명서 같은 걸 제시한 거죠. 을한테. 제시해가지고 내가 소유자가 맞다.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임대차 계약 쓰고 확인 설명서 써줬어요.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서 어떻게 써였냐면 임대인 갑, 서명 또는 날인, 임차인 을, 서명 또는 날인, 알성 개공 A,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자로부터 얼마 받았냐면 3천만 원 받았어요. 실사건이. 그래가지고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지가 인마이 포켓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 을이 3천만 원 날렸거든요. 그러자 이 A가 공제 가입이 돼 있었어요. 공제에다가 지급 청구했죠. 네의 중개로 말미암아, 네가 중개한 거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지급해달라 하고 공제 지급 채권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거죠. 이 소송이. 대법원에서 판단은 어땠느냐. 중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다. 제3자적 입장에서. 근데 이거 형식적으로는 A가 중개한 것처럼 돼 있지만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받아 운영하고 있으니 이자가 출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 A의 도장을 누가 찍은 거예요? 갑이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가 도와를 준 행위로 볼 수 없다. 직접 임대차 계약을 했으므로 이거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을이 패소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하죠. 웬만하면 지급해라 하고 판단 나갔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을이 패소했어요. 왜 그랬을까? 제 짐작컨대 아마도 A한테 책임을 물어라. 그런 의미에서 패소가 나온 것 같아요. A는 명의 대여자의 책임을 절대 못 면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공제에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건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받아 운영한다. 직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했다. 이건 소개한 행위라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시험에서 2번이나 물어봤어요. 이 판례를. 그러니까 이해를 해두시고. 자, 다음 이제 3번 판례는 한 번도 안 물어본 거니까 기억만 해두는데 우리 부동산 중개 업무는 제가 상행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 개업공사는 중개를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이죠. 그러면 개공이 하는 중개 활동은 상행이 아니겠어요? 상인이 하는 행위니까. 그러니까 상행이에요. 따라서 그 중개에 대한 책임, 상행인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개공이 보증각서를 써준 거예요. 이것도 상행이라고 판단했죠. 그럼 이 사건이 또 무슨 사건이었냐면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해두시는데 지금 요 사건은 그 사건이었습니다. 공동중개였죠. 갑의 개공 A였고 을의 개공 B였어요. 둘이 협력하라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사시키는데 갑이 그랬어요. 좋다. 을한테 내가 파는데 내가 잔금이래. 잔금이 안 들어오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잔금이 만약에 잔금 지급일에 지급이 안 되면 니들이 주겠다고 각서를 써라 이런 거예요. 각서를 써라. 그래갖고 갑과 을이 A와 B가 각서를 쓴 거예요. 을이 잔금일에 지급을 안 하면 우리가 지급하겠다 하고 각서를 써준 겁니다. 이거 나 같으면요 나 계약 안 해 너 가 그랬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중개업과 잘 안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각서를 써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잔금일이 뭐 예를 들어서 1억이었다고 가정해보면
이거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급을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이제 이 각서를 근거로 해서 지급 청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잔금이 1억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 청구 A한테 딱 하니까 A가 뭐라고 주장했느냐. 야, B도 보증을 섰잖아. 그러니까 나는 5천만 원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 주장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채권 총론이 이제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 있죠. 민법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보증인이 여러 명이었을 때 각자 분할된 금액으로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전액에 대하여 각자 다 책임을 지느냐 이게 연대 보증이냐 각자 보증이냐 이 문제예요. 참고로 민법상 보증은 보증인이 여러 명이면요 분할된 금액에 따라 각자 책임이에요. 근데 상법상 보증 있죠. 상법상 보증인이 여러 명이었다. 상사 보증을 섰는데 여러 명이 보증이면 이때는 연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각 보증인마다 전액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우리 대법원이 너는 상인이다. 네가 중개한 활동은 상행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각서를 써준 행위도 이건 상행이다. 그러면 상행위가 된다면 이것은 상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럼 연대 보증이다, 각자 보증이다? 연대 보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억 지급해라는 거죠. 대신 A가 1억을 지급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때는 B도 책임이 있죠. 근데 보증인들끼리는 구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 5천만 원 내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 사건이었어요. 요거만 이제 이해만 해두세요. 한 번도 안 낸 사건이니까 일단 이해만 해두세요. 출제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는데 우리 중개행위는 상행이다. 요거만 기억해 두세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일단 4번 판례. 중개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을 행하는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법상 중개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자, 이 사건은 뭐냐? 이건 최근의 사건이거든요. 최근의 사건인데 이해만 해주세요. 이 사건은 자, 제가 이걸 뺄까 넣을까 고민하다가 이걸 넣었는데 이 사건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이요. A로부터 자격증을 빌렸어요. 그래갖고 대여를 받아서 중개활동을 하는 거예요. 중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자가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병정간에 이제 거래를 소개하는데 요 소개한 이 법률행위 있죠. 요게 불법행위였어요. 이게 둘이 사고 파는 행위가 불법행위였다는 얘기죠. 이걸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자격증 대여로 걸렸거든요. 자격증 대여로 걸리니까 이자가 뭐라 주겠나. 나는 자격증을 갑한테 빌려준 게 적법한 중개행위를 하라고 빌려준 거지 불법 중개행위라고 빌려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빌려갖고 불법행위를 소개를 했으니까 나는 결국 중개행위를 한 것이 나는 자격증 빌려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점에 대해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거 자격증 대여받은 자가 불법행위를 중개했다 하여 중개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건 자격증 대여가 맞다라고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참고만 이거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래서 최근에 나온 판례였는데 자격증 대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중개행위한 권리의 득실행위하는 법률행위가 그러니까 중개한 그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 불법행위였다는 얘기죠. 이러한 사정만으로 중개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도 잘 아시죠? 알선 중개를 업으로 했느냐. 이건 단순 횟수로 결정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잘 아는 판례고 그 다음에 6번 판례도 잘 아셔요. 우연한 기회 단 1회 건물 전세계약에 중개를 했어요. 이거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 1회는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7번 판례도 잘 아십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수사하도록 소개했어요. 중개행위 아니죠. 그럼 보수도 이거 적용되지 않죠. 잘 아는 판례고 다음 8번 판례입니다. 아주 잘 내는 판례죠. 부동산 중개행위가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었다 하여 공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거 해당한다는 뜻이죠? 말 참 이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해당한다는 뜻이죠. 잘 아는 판례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판례는 중개이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되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이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이 설령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이루었다 하여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건이었죠. 이 사건이 이분이 출신이 은행 출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대출 알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대출 알선이 뭐냐? 금전 소비대차 계약 소개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비대차라는 건 이제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게 바로 금전소비대차예요. 그러면 이것을 소개하고 다니는 거예요. 대출할선을 소개하고 다니는데 그럼 대출을 받는 사람한테 담보권 설정해야 되죠. 이것까지 같이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 금전소비계약만 소개를 했다면 금전이 중상물이 아니니까 이건 중개가 분명히 아니에요. 아닌데 이것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어부를 했어요. 이것은 중개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 이 8번, 9번은 같은 맥락이죠. 지금 판례가. 컨설팅을 하면서 그의 부수적으로 토지매매 알선을 어부를 했다. 중개업이죠. 또 금전소비대차 계약 소개하면서 부수적으로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어부를 했다. 중개업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일단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였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볼 점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점이 뭐냐면, 자, 지문을 이렇게 냈어요. 중개 대상인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 물권이 포함된다라고 냈어요. 지문을. 중개 대상인 권리에는 담보 물권, 저당권 등 담보 물권이 포함된다라고 냈습니다.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습니까? 근데 담보 물권이 지금 유질저죠. 그죠? 맞았습니까? 예? 질권은 빠지죠. 그러면 이 지문 틀렸습니까? 맞았죠. 이거 중개사법 빨리 파악해야 돼요.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런 지문들을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릴 건데, 자, 우리가 성인이 지금 살아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법 가장 첫 번째 주의할 점, 예외를 생각하여 원칙적인 지문을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 뭔 얘기냐? 중개대상 권리에는 담보물권 포함됩니다. 단 질권 제외예요. 다시, 중개대상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됩니다. 단 질권만 제외예요. 이해하셨죠? 이걸 틀리게 낸다면 어떻게 내느냐? 저당권 등 담보물권 모두가 포함된다 이렇게 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목 장난치는 과목 절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누군가 이거 출제자는 이렇게 출제했잖아요. 맞다고 냈어. 근데 누군가 끝까지 태클 걸 수 있죠, 이거. 야, 뭔 얘기야. 담보물권에 질권 들어가는데 이거 틀렸지. 그럼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낼 때는 시험에서 어떻게 내버리냐. 그 30회 때도 그렇게 냈는데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내버린 거 그냥. 누가 태클 걸까 봐. 아예. 이 지문을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판례예요. 판례가 그랬잖아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포함되고 그래서 제가 끊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끊어서 냈을 때 맞았다는 걸 딱 알아봐야 돼요. 단 질권은 제외예요. 이걸 틀리게 냈을 때는 모두가 포함된다라고 낸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킬이에요, 이거는. 스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 스킬들을 여러분들 연습을 시키죠. 자, 그 다음 이제 중개행위라는 것은 쌍방 당사자뿐만 아니고 일방의 의뢰도 포함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판례는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약속 요구까지만 했다. 아직 안 받았죠? 그럼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용어의 정의 이론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6가지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그다음에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 일목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 부분은 이제 문제풀이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